빛의 아트 뮤지엄 송주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행사를 진행한 빛의 아트 뮤지엄 이효리 큐레이터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의 아트 뮤지엄 이유리 큐레이터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빛의 아트 뮤지엄 고문이신 송실대 전우석 교수님 축사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대학에 미래가 없다 보니까 제가 평소 존경하는 빛의 아트 뮤지엄의 전수미 관장님을 통해서 평소 알고 있는 여러 화가분들께 현대미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에 호응해 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은 낯선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과 안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현대미술이라는 이해를 하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학교를 대표해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부탁드립니다. 고문수 교수님 멋진 축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토크쇼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문해주신 3명의 작가 3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왼쪽부터 그리팅맨, 미러맨 등으로 유명하신 우리 유영호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MBC 센터 앞에 유영호 작가님의 미러맨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작품은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2에도 나와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신 작가분이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빛의 아트 뮤지엄에서 5월 17일까지 전시되는 순환지구 그리고 영원으로 특별 초대전을 진행 중이신 우리 미녀 작가 에스텔차 작가님입니다. 에스텔차 작가는 말을 작품의 오브제로 선택해 윤회와 인연 등을 표현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먹 작가로 이름을 알리신 왼쪽에 김인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 작가의 작품은 풍요로운 현대사회와 그 이면에 자리 잡은 현대인의 낯섦과 불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 3분 작가님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중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낯설음이라는 큰 주제로 작가님들께서 작품 설명 및 각자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유영호 작가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유영호 작가님께서 이야기할 주제는 만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리팅맨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고요. 지금 이 사진은 실제 연천 그 옥녀봉에 그 세워져 있는 그리팅맨을 아마추어 사진가께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뒤에 보이는 별들은 이제 은하수죠. 저희 은하수. 아마 그리팅맨을 제가 하면서 가장 도달하고 싶고 또 간직하고 싶은 어떤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왜 하게 됐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전에, 이걸 소개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그 인사하는 사람이라는 거, 인사라는 걸 주제로 해서, 다시 말하면 만남이라는 주제겠죠. 독일에서 유학할 당시 비디오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비디오 작품을 그 네덜란드의 그 행크 피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분께서 보셨어요. 보시고는 저를 불러가지고, 야, 저거 혹시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인사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안 하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단, 인사를 나누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린다. 말하자면 만남의 가장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저는 유럽 사람 입에서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 사람들이 저런 생각도 하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사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리팅의 구조로 나오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도 없고 일단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력도 안 됐기 때문에 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어느 날 뭐 이전에 물론 작업한 게 있지만 그 사진에서 소개는 못하고요.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걸 시작하는 하나의 첫 시작인데 2011년도에 우루과이의 몬테비디오라고 하는 곳에 그리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요. 그걸 거기다 왜 세우려고 했냐면
거기가 그 한국, 대한민국에서 땅을 타고 들어가면은 지구 핵을 거쳐서 나오는 지구 대척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먼 곳이죠. 뭐 남극이나 뭐 그런 데보다 더 멀죠. 왜냐하면 가장 끝에 있으니까. 또 거기가 하필이면 거기 이렇게 우루과이의 몬테비디오라는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무작정 그 우루과이 한국 조한 우루과이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그 대사님을 만나고 설명을 했죠. 나 이러이러한 작가인데 이러이러한 작품을 당신 나라에 세우고 싶다. 이유는 이렇다. 그랬더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다짜고짜 없이 와서 작품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 번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분이 조금 납득을 하시고, 본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본국에 있는 이제 그 문화부 뭐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쉽게 진행되진 않았는데, 왜냐면은 거기서 이렇게 그 난민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는 건 너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우루과이에 있는 중한 대사님, 우루과이에 계신 대사님이, 한국 대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본인이 직접 그럼 나서서 도와주겠다 해서 일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이게 기증하는 프로젝트예요. 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도네이션이 아니면 사실 작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외국에 어떤 알지도 못한 작가한테 돈을 줘가면서 작품을 세우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도네이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샵을 하나 만든 거죠. 이게 어느 갤러리인데 제가 그 우루과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나는 내가 제시하는 어떤 작품을 판매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전시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30cm 정도 되는 그리팅된 에디션을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뭐 있는 돈 없는 돈 막 빚어지고 해서 다 털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진한 생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당연히 다 팔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너무 싼 가격에 20만 원이라는 가격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20만 원이니까 2억이죠. 우루과이를 갈 때 실제로 들었던 비용은 1억 4천만 원 정도예요. 그 실제 작품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이거 만든 작품가 계산해보니까 한 2억 정도면 대략 되겠다 해서 순진한 시작을 했는데 전시 기간 내에 뭐 팔리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 뭐 100개 정도 팔렸나. 그 이제 걱정이 많이 됐죠. 큰일 났다 이거. 약속은 해놨는데 다음처럼. 심지어 이제 이분은 이제 우루과이 영사예요. 한국에 와 계신 영사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보더니 야, 이 작가가 진짜 하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진짜 이제 하게끔 된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전시가 끝나고 나서 불과 3개월 안에 사실 한 800여 개가 팔려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일단 그 모양을 보고 되게 갖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하니까 막 알게 모르게 막 주문이 와가지고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00개 정도 팔았고 사실 다행히 그 돈 가지고 이제 우루과이에 세울 수가 있었죠. 이런 원형을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들 조각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원형 만드는 거고 작업장에서 원형에서 주물을 뜨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영구적으로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물 이제 과정을 보여드리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루과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 세팅을 한 겁니다. 얘가 컨테이너 40피트짜리 하이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 컨테이너에 이게 딱 들어갑니다. 위로 한 10cm 정도 남아요.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요. 왜냐면 얘 크기가 6m인데 사실 컨테이너 크기를 알고서 그걸 재서 형태를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크게 하고 싶긴 했는데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6m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됐고 요거는 이제 뭐 기초공사하는 거 우루과이에서 현지 다음번 넘어가면 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해요. 세우려면 또 여기는 우루과이 현지입니다. 제가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젊었죠 제가. 여기가 몬테비디오 그 수도인데요. 몬테비디오 들어가는 입구에 그 어느 한 자리에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저게 바다가 아니라 강이에요. 라플란타라는 강인데 강폭이 하구 폭이 한 140km 정도 돼요. 140km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죠. 맞은편은 아르헨티나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어쨌든 여기 가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이제 기초공사 확인을 하는 중이에요. 또 다음번. 이제 컨테이너가 도착했죠. 제가 한국에서 보냈던 컨테이너가 도착해서 얘를 작품을 끄집어내서 크레인 가지고 뽑아 올려서 이제 세우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부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미 섰죠. 자 이제 이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 너무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이거 세우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어요. 우루과이에 대해. 그래서 근데 그 대부분의 뉴스가 되게 부정적인 뉴스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왜 쓸데없는 돈을 들여서 알 수도 없는 외국의 무명 작가한테 작품을 세우게 하느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루과이 정부 측에서는 돈을 10원 한 장 쓴 건 없습니다. 그거 다 기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증을 한 거다, 기증을 받은 거다라는 거는 납득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근데 왜 하필이면 외국 작가한테 이런 좋은 자리 주느냐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옷을 벗고 있다는 뭐 흉하다부터 해서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되고 나서 오픈을 하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사진, 현장 사진이고요. 자, 이제 요거는 오픈하고 난 한참 후에 이제 거기 학생들이 막 모여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루과이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근데 이제 이때 한 가지 재밌었던 일은 공항에 이제 제가 다 일을 끝내고 나오는데 영사님이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셨는데 그때 그 영사님이 너무 걱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여주는데 아마 엘바에스인가 가장 큰 신문에 일면 탑에 C 아니면 NO라고 하는 질문지가 있었어요. 근데 NO가 80%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세워지는 게 합당한 거냐 아니냐 아마 설문조사였던 것 같고 부정적인 의견이 8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영사님이 이제 겁이 난 거죠. 이거 개난짓 했다. 저도 속으로 사실 이거 개난짓 해서 이거 대사님이야 너무 많은 분들한테 피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얘기하기를 조용한 것보다는 시끄러운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래도 나름 뭐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걱정을 많이 했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 썼는데요. 그 다음에 영사님이, 같은 영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루과이 관광청에서 발행하는 책인데 관광청 책, 우루과이죠. 우루과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몬테비디오 장을 딱 넘기면 첫 페이지에 그리팅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나름 이제 우루과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하나의 모뉴멘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첫 장에 첫 페이지에 나온다는 거는 마치 이게 무슨 국가적인 상징들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 그런 어떤 증거로 보였기 때문에 저도 참 기뻤고 영사님도 참 굉장히 안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한참 후인데 아까 소형 할 때 왔던 우루과이 영사님이 이제 우루과이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후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요타 광고래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광고 찍은 겁니다. 이 그리팅맨이 이제 뭔가 쳐다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스페인어는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가 나타난다. 곧 등장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다음에 딱 등장한 게 도요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를 써먹고 있는 거죠, 걔네들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차라리 이게 현대 자동차였으면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좋았을 걸 하나 아쉬움인데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 우루과이인들은 거의 모르는 게 없는 작품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의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굉장히 재밌는 사례로 남아져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지도에 표시를 안 했는데 지금 그리팅맨에 세워진 게 한국 포함해서 한국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10군데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 미러맨 프로젝트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국 포함은 4군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14군데 정도인데 아마 올해 11월 달에는 이제 프랑스의 시프라는 곳에 세우게 되는데요. 그건 제가 소개는 안 하고 이번에 뺐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루과이 세고 난 다음에 한국에도 하나 있어야겠다. 뭔가 이게 극지정맥 가까이 좌표로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건 제 고향인데 고향을 찾아가서 여기가 마침 휴전선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저 산꼭대기가 가칠봉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DMZ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저 봉우리 위에다 세우고 싶었는데 그거는 허가가 나질 않아서 밑에다 세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양쪽에 지구의 끝에 양쪽 기장을 하나 세웠다라는 이제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파나마
파나마에도 세웠어요. 왜냐면 파나마 세우게 된 거는 파나마가 운하가 그 유명한 운하가 가잖아요. 근데 그 운하가 뭐냐면 이제 대서양 태평양을 잇는 일종의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만남이죠. 대서양의 문명과 태평양의 문명이 파나마 운하로 인해서 너무너무 더 가까워진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파나마를 선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세웠어요. 여기는 이제 에콰도르의 까얀베라고 하는 곳인데 이 적도선입니다. 이 실제 적도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남과 북으로 서 있어요. 적도선을 가로지르면서. 그래서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만날 거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은연중에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장소를 제가 여기 세 번을 갔습니다. 여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세우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그거 했던 거는 적도선에다 작품을 세우려고 하는 작가들이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기했고 사실 여기 말고 적도선에 한 군데 더 세워져 있어요. 그건 미러맨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도 참 이게 의미 있는 장소죠. 왜냐하면 적도선에 바로 작품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남반구, 북반구가 지구의 어떤 전체죠. 남쪽과 북쪽이 만난다. 어떻게? 네, 어떤 그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의 자세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를 세우게 됐고 사실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같은 나라 에콰도르인데 여기는 과야길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갈라파고스를 가려면 여기서 가야 돼요. 제가 원래 갈라파고스에 세우고 싶었는데 갈라파고스도 갔었는데 갈라파고스는 가보니까 작품 안 세운 게 다행이다. 왜냐면 거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더 이상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관문이 과야길이라는 도시에 세웠죠. 그래서 그것도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또 세울 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인데 오픈날 이제 영사님이시고 여기 시 관계자분들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서 지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 작품을 설치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우겠다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의회에서 허락도 해줘야 되고요. 또 그런 모든 어떤 많은 과정을 지나간 과정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어떤 작가가 서울에 작품을 세우는데 어느 자리를 달라. 예를 들어 아까 그 적도선 같은 데를 달라 그러면 서울시가 과연 줄까요? 제가 볼 때 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멕시코의 메리다라는 곳이에요. 이 메리다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애니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1905년에 한국 인천항에서 1,300명의 이민자가 떠난다. 하와이를 제외한 아마 최초의 대륙, 남아메리카 내륙으로 이민 간 첫 세대예요. 그분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멕시코의 메리다라는 곳이고 여기서 뭐냐면 그 용설란이죠.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 선인장 농장에 가서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지금 거기는 현재 그 3, 4대 그 후손들이 정착을 해서 대략 한 2천여 명 이상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메리다시에서도 한국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고 한국인에게도 상당히 상징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기도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세웠습니다. 여기서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세우게 됐고 이분이 지금 전 한인회장이세요. 물론 3세세요. 섞여 있죠. 피가 다 섞여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계급에서 만나게 되고 이 거리 자체를 대한민국 뭐라고 바꿔줬어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해서 어쨌든 상당히 좀 저한테도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뉴저지에 어느 병원에 세웠습니다. 이 병원도 사실 한인들에게는 한인 그 이민 세대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 여기서 많이 요양을 하시고 돌아도 많이 돌아가시고 한 그 병원이에요. 아마 미국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립병원, 시립병원 이런 병원인데 아마 세 번째로 큰 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도 또 받아주셔가지고 세우게 됐고요. 이거는 베트남인데 베트남의 후에라는 곳인데 후에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주 같은데요. 고도죠. 거기서 특히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게다가 유교가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남자를 받아준다는 건 거의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베트남도 5년 정도 걸렸는데 결국은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베트남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후에시 당 서기장이신데 이 서기장 하면 이분은 나중에 이제 진짜 베트남 당 서기까지 갈 수 있는 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자기 예를 들어 욕먹을 거 각오하면서 세운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왜 옷을 벗고 있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받아준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결과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세워지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건데 연천 아까 보여드렸던 연천 옥녀봉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운 이유는 얘가 세워져 있는 맞은편이 북한 땅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자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전 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가 진짜 휴전선이고요. 제가 옥녀봉이고 여기가 마량산이라고 하는 북한의 마량산입니다. 양쪽에 세워서 서로 인사하는 장면을 꼭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꿈꾸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되게 장황하지만 정말 한번 성공할 뻔했습니다. 지난번 한참 분위기 좋았을 때 그때 진짜 평양까지 갈 뻔했는데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는 바람에 결국 못 가게 됐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계속 꿈을 놓지 않고 계속 실행하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인들이 그 남북한 그러니까 한국인을 생각할 때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까 할 때 서로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낮추고 더 이해하려고 다가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작품이 하나 서 있고 안 서 있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걸 서 있는 걸 보면은 저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세울 게 너무 어려울 뿐이죠.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 앞으로 계속 세워 나가려고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 치고 가장 세우기 어려운 나라는 북한일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어쨌든 자 이게 지금 서 있는 그 옥녀봉이고요. 그러니까 임진강이고 임진강 저쪽 휘어 들어가는 저 맞은편이 다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우려고 하는 땅은 그렇게 안 보여요. 아무튼 되게 그리팅으로서 의미가 있는 자리이죠. 제가 한번 마지막에 고쳐서.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저는 이제 작가로서 진행하는 어떤 미술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또 다른 의미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정말 그리고 결과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 뭐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5, 6년 이상씩 걸려요. 그래서 뭔가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또 앞으로 또 언젠가는 북한에도 세워져서 이 프로젝트가 말하고자 싶은 내용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에스테차 작가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에스테차 작가님 이야기의 주제는 순환입니다. 작가님? 여기서 해도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텔 차고요. 이름에서의 이를 빌려서 이 스튜디오로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오리가 보입니다. 토끼 오리 입 없는 토끼요. 토끼하고 오리. 배고픈 토끼. 저도 오늘은 토끼가 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유명한 Dog Rabbit 이미지인데요. 오리 토끼 이미지라고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루드비히 뮤지켄스타인의 현상론에 이제 가장 주된 이미지가 되고요. 오늘은 저는 토끼를 닮은 제 강아지를 놀아주다가 와가지고 토끼가 보이고 주로 오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경험과 견해에서 의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미술이랑 철학을 같이 공부를 하다가 작업에 대해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 개념을 알게 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의미에 부여가 되고 그만큼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렇게 좀 다이얼로그랑 탐구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갈래로 작업이 좀 나뉘어지는데요. 개념적인 탐구로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회화는 비언어적 소통의 탐구, 철학, 이면 문화의 탐구, 그리고 그리고 나와의 세상에 대한 탐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이 스튜디오의 가장 메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Art Framed by Function인데요. 보이시다시피 이제 디올 자켓 뒤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작업을 합치시켜서 웨어러블 아트 그리고 스컬처로 만들어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패션으로 유명한 학교에서 수업들을 듣다 보니 패션의 가치가 더 많다는 거를 몸소 느끼게 되고 왜 그럴까 고민을 했을 때 이제 브랜딩이라는 네이밍이 있고 또 기능성이라는 또 가치가 있어서 이거를 빌려오면 그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이렇게 다양한 스모킹 조디악 페인팅 시리즈로 어쨌든 일관성을 가져가면서 그림은 그림대로 또 그 옷에 뚫은 옷 뒤에다가 그림을 넣었을 때는 또 아트 스컬처로서도 가치가 있게끔 브랜드를 만들어서 처음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패션의 상업성과 순수 미술의 유일무이한 특별함 그리고 심층적 깊이를 접목을 시켜서 브랜드로 먼저 접근을 하고 다양한 뮤직비디오와 브랜딩, 그리고 이커머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오디언스의 소통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시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오디언스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아트페어 그리고 순수 미술을 전시하는 갤러리관 그리고 심지어 청담동이나 이태원에서 패션 팝업으로도 진행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블록체인의 시대가 왔죠. 빨리 저물기도 했지만 근데 블록체인의 이제 장점은 거기에 기입한 내용이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서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 내가 없어지고 나서도 항상 이 작품과 함께 있길 바라는 마음에 NFT 칩을 개발해서 각 작품 그리고 옷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NFC 칩을 스캔을 해서 NFT를 보유할 수 있게끔 이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 옷과 그림에 하나씩의 칩이 있고 스캐닝을 할 때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겪은 이렇게 이미지의 형상과 옷의 형상을 보유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러한 경험을 사실은 좀 더 순수미술 전시처럼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오큘러스의 첫 갤러리에 이제 작년 2월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까지는 좀 탐구를 의미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개념을 제가 궁금해했을 때 접목시키면서 이제 작업을 했다면 순수 회화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요. 제 회화의 회자가 사실 실사 그리고 만날 회가 합쳐져가지고 회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실은 캔버스의 실이 될 수도 있고 붓의 이제 붓결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고민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회화는 조금 비언어적 소통의 탐구 또 나와 세상의 좀 소통의 좀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이행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 그림 자체는 좀 메타포가 많아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다양한 계속 반복되는 메타포 몇 개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말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빛의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또 싱가포르나 부산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도 있는데 다 이렇게 두 마리의 말이 엮여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왜 말이냐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움직임, 일렁임,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지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간과 닮고 그 음과 양의 조화로 뭔가 화합과 할머니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되게 정적이기도 하면서 역동적인 말, 그리고 또 6,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온전히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를 갈망하는 말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 이제 원도 자주 나타나는 메타포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흰 원들은 달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다양한 원들은 에너지들이 모였을 때 이게 구슬이 될 수도 있고 불덩이가 될 수도 있고 행성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에너지의 모임 이런 것들을 형상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스모킹 조디악에서 연초가 자주 등장해가지고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화풍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죽음을 알아라라고 삶을 상기시키는 이제 그 흑사병이나 뭐 전쟁이 많던 크루세이드 시대 때 많이 나타났던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뭐 캔들 이렇게 켜져 있는 초들도 있고 죽어가는 꽃들도 있고 이제 썩어가는 과일로도 이제 그 시간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미대생으로서 담배를 아주 많이 목격을 하고 타들어가는 그 시간이 마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단축되는 삶과 같지 않나 싶어가지고 길고 행복한 삶을 원하면서도 그런 순간적인 쾌락으로 그 삶 자체를 단축시키는 인간의 모순을 담기 위해서 이제 연초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제 첫 이제 좀 크게 그린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제 기의 순환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상징하고 그 에너지들이 모였을 때 각자 원을 만들어요. 근데 다 이제 왼쪽으로 질주를 하다가 사실 끝에 보면은 초가 또 있거든요. 근데 초가 꺼지는 게 이제 열반을 깨우쳤을 때 그 고통의 굴레에서 빠져나간다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현실에서의 고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있고 이렇게 색이 있기 때문에 무채색이 있고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고 이 그 색즉시공 공증시색의 이제 가르침을 정말 깊게 와닿고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따라 다시 이제 에너지가 순환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끊임없는 그 순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한 작품은 육마도인데요. 옛날 우리나라 그림 중 시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 그리고 수양을 통해서 그 근본을 찾아 나아가는 이야기를 10개의 소의 그림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저는 6개의 말의 그림으로 육마도로 그 삶의 근본을 찾아 나가고 그 영이 윤회하는 모습으로 계속 모습을 바꾸면서도 그 근본은 유지하는 이 여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다음 걸.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리즈는 색을 머금고 있는 말들의 순환인데요. 각 삶마다 우리가 이제 주변의 색들을 머금고 또 다음 생으로 갈 때 얼만큼 이 색을 가져가느냐가 이제 나의 성질, 나의 자아 성찰, 그리고 세상과의 교류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최근에 빛의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세 번째 육마도 시리즈는 그 흙과 물로 사람이 빚어졌다는 데에서 영감을 받아서 세상과 나의 소통고리인 몸이 만들어지고 또 분해되는 이 과정을 또 끊임없는 굴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전시했던 문댄스 오에시스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넣은 이미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강강술래도 어쨌든 이제 달빛 아래에서 염원의 마음을 갖고 계속 끊임없는 굴레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몸사위, 춤사위로 각자 소통을 하고 이제 끊임없는 교류로 영원함을 느끼는 영혼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연의 모습이나 또는 우주의 모습들도 다양한 색깔로 그리고 반복되는 이제 표현들과 모양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모킹 조디악 시리즈도 어쨌든 그 한국에서는 별자리라는 게 되게 낯설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별자리라는 거는 이제 점성술이라는 아주 큰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미래에 대한 궁금함을 담은 몇천 년이 된 학문이자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담아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제 의미를 전달을 하고 그런 익숙함을 줌으로써 이제 내가 뭐를 관심을 갖고 있나, 여기에서는 뭐에서 낯섦을 느꼈나, 이런 질문을 하게끔 하는 게 또 제 작업의 아주 큰 부분이기도 해서 이렇게 재밌고 밝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비트겐스타인은 Dawning of Aspect Perception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측면 의식, 내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오리로 보여, 이렇게 충격적인 순간을 Dawning of Aspect Percep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순간이 삶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예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도 되게 몇 안 되는 그림 앞에서 제가 그 느낌을 경험했는데요. 그 낯선 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의 익숙함으로 그 순간이 변하고 그 낯섦을 까먹기도 하는데요. 그림을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실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감상하냐라고 또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그 처음에 낯선 순간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익숙함, 그 굴레 속에서 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재미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네, 다음은 김윤 작가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실 주제는 노리즘입니다. 네, 노리즘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즘에 대한 어떤 의미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작가로서 아니면 어떤 한 인간으로서 살아보니까 삶에 대한 뭐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작가로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나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술가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 너무나 유령 같고, 그리고 한 가난한 예술가로서, 작가로서 어떤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리전이 돼야 되는데, 리전을 누가 붙여주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 스스로 정한 것은 어떤 노리전이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음에 대해서 그 어떤 끝까지 가보는 건데, 어떤 제 삶의 방식을 제 미술의 방식으로, 어떤 가진 것 없는 제 미술의 방식으로 끝까지 가보는 건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노리전이라고 생각하고, 프랑스에서는 어떤 그걸 옳다고 얘기할 때 따해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가 오라, 뭐 해종이 어떤 리전인데, 뭐 지나고 나보니까 내가 옳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노리전이 이제 어떤 제 그림인데, 이제 주 제목들은 어떤 성경에서 따오고요. 어떤 제가 이제 노리전은 제가 만든 개념이고, 트루스빌, 세츄프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패턴화 시켜서 계속 그려왔었습니다. 제가 왜 패턴화 시켰는가 하면은, 왜 반복적으로 그렸냐 하면은, 사실 이거는 뭐 이 사이즈는 반복의 반복도 아니지만, 미술이라는 행위 자체, 아니면 어떤 삶이라는 어떤 행위 자체를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그게 죽음의 방식으로. 근데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준 두 가지 어떤 그 축복이 있다면,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어떤 축복과 어떤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동물들과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축복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삶 아니면 어떤 가난한 어떤 미술가로서의 어떤 그 행위를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그만두는 상황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게 저는 반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단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똑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멈춰진 것처럼 보였을 때를 그냥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뭘 그린 거야,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반복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미술 형식을 택했고요. 사실은 주먹은
저도 주먹을 그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도 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내 모습을 하고 있듯이 저도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잘 놓여져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장난감은 이제 우리의 장난감이었어요. 제가 어떤 노동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지쳐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와서 있었을 때 저도 이제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주먹이 저기 책상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를 이제 제가 발견을 한 거죠. 주먹은 이제 뭐 걔가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어떤 형상의 의미로서 계속 이렇게 뭐 저한테 암시를 이렇게 계시를 주는 거죠. 모세가 어떤 그 계시를 받듯이.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주먹이란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저도 저걸 그리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계속 고민했었어요. 저거의 주먹에 대한 의미를. 주먹은 두들겨 패거나 뭐 포기하지만 두 가지 의미 외에 또 있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포기하지 말을 저는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인생 뭐 족도 없어 포기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주먹을 그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아톰은 이것도 우리의 장난감이었는데 안 가지고 놀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저는 아톰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천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는 TBC도 안 나왔었고 KBS 하나만 나온 아주 깡촌이었는데 그 아톰은 서울에 와서 제가 처음 제 외삼촌 집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처음 보게 되고 제가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어요. 한 7살 때쯤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애한테 저기 한일 수교가 되고 저기 어쨌든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제 코엑스에 가가지고 이제 저걸 하나 사줬어요. 근데 안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책장 위에 이렇게 놔뒀는데 이제 제가 자꾸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나를 볼까? 그런 이제 서로의 어떤 티티카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근데 플라스틱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되게 플라스틱이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수많은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주변에 있지만 플라스틱도 제가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예수의 형상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여러 형상을 띠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아톰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저는 이제 우리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그림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몰랐어요. 낙서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 잘 그린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미술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제가 어쩌면 쏘았던 거죠. 나를 쏟고 이렇게 되는 그 성장 과정을 밟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톰을 그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스페이스 부기우기 시리즈였거든요. 어떤 스페이스라는 공간은 이제 지구라는 어떤 하고 또 의미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인생 자체가 어떤 제가 뭐 뉴요크는 아니지만 어떤 부기우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신시내처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춤의 의미로 한번 뭐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캐릭터들은 인간의 내면이 투영된 어떤 그런 욕망의 대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인간의 욕망이 이제 투영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사물들이나 어떤 하다못해 휴대폰이든 물통이든 테이블이든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물들. 특히 이제 그것이 이제 집약된 것이 애니메이션이거나 어떤 뭐 캐릭터에 집약되어 있죠. 다양한 그것도 너무나 다양하게 뭐 악마의 선악의 구별 없이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공간도 아닌 것, 아무 공간도 아닌, 아무 시대도 아닌 어떤 상황들을 그냥 그려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너무나 수많은 관계, 너무나 다른 것들이 그냥 섞여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서로 어떤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그려보고 싶었던 거죠. 서로 다치게 안 하고 어떤 욕도 안 하는 어떤 그 상황들 그냥 약간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면 정신병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고요함과 평화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는 이제 이거 그리고 사실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제목은 이제 범소유산 게시여망인데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사이즈보다 더 크고 아우라도 전시장에 걸려 있으면 어떤 그 핑크빛 아우라가 흰 전시장 벽을 다 이렇게 여기 핑크빛으로 다 물들이죠. 근데 물론 이제 왜 붙여일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이 그림을 되게 싫어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기독교 쪽을 그리면 또 예수님을 그리면 또 예수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다가 이제 마리아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지쳐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일단 스케치만 하고 진짜 포기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캔버스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또 찢어서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채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캔버스 60호 사이즈로 한 8개 정도 이상을 그렸던 것 같은데 한 제작 기간 한 2년 정도 됐었고요. 계속 하루를 그냥 계속 찍는 거죠. 이렇게 붓으로 그냥 찍는 거고 일마차고 와서도 계속 찍는 거고 그냥 핑크색을 계속 찍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 2년 동안 제가 했는데 사실은 저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기도 했지만 왜 라면 하나의 가치도 없는 그림이라는 것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었거든요. 왜 예술은 그림은 내가 그리는 그림은 미술 하나의 라면 하나의 가치도 없을까? 뭐 그거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 글에 대한 의미들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핑크를 주로 이제 선택하는 이유는 핑크는 이제 뭐 사실은 설명이 없어요. 뭐 파란색은 뭐 남쪽을 가르치고 빨간색은 북쪽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빨간색은 뭐 피다 뭐 이렇게 검정색은 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핑크는 사실은 그냥 평등한 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어요. 이렇게 너 이거야라는 게 없거든요. 넌 이거야라는 게 없는 색이 그냥 핑크색이에요. 저는 작가님 예. 저희 이 작품 마지막으로 예. 설명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 그래서 일단 핑크를 선택했고요.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소원은 그냥 그림 좀 안 그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그림 미술이라는 걸 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 이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잘 그린다 그러니까 그래 시작을 했는데 그 시골에서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화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왔는데 포기하고 되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한 30대쯤에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반복적으로 그리는 이유도 아마 제 욕구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한다. 그냥 이제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물론 다른 일들도 힘들겠지만 미술이라는 행위를 하는 게 제일 이건 직업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 범소유산 게시 혐오의 의미하고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유가 범소유산 게시 혐오의 어떤 그 노리전의 의미하고도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음. 그러니까 진실을 바라보는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너 왜 그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엄마 나막 1,000원만 줘 그러면 아니 100원만 줘 그러면 옛날 어릴 때 물론 30원이지만 10원이지만 어디다 쓰려고 하고 뭐 10원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너 왜 뭐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걸 왜 그렸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계를 또 다시 재해석 얘가 왜 이러나 뭐 관계를 재해석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여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 보니까 저도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전 김인 작가님의 말 중에 진실을 바라본 눈은 이유가 없다 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세 분 작가님 모두 너무 솔직하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서로 토크쇼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토크쇼의 주제가 대페이지망 낯섦이잖아요. 여러분, 대페이지망이란 용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앞에 마그리트와 달리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처럼 대페이지망은 우리 주변에 익숙한 사물들을 이지적인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저에게 이제 낯섦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제 낯선 것은 설렘과 호기심을 저희에게 준다는 점에서 참 저희를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또 매력적인 3명의 작가분들을 모셔봤으니까요. 한번 낯설음의 세계로 저희가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우리 3인 3색의 이제 작가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서로의 작품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네, 작가분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서로 낯선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한번 서로 진행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헤어나오기 좀 어려운데 노트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각 작가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 유영호 작가님께서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이어서 되게 무엇을 향해 계속 질주를 하시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실제로도 이제 말씀을 하실수록 더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어쨌든 이 구상을 되게 오래 하셨다가 이제 준비도 오래 하시고 작업 자체도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협상도 오래 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 완성이라는 걸 하나만으로 그렇게 7년, 10년, 20년을 하는 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많이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런 세계 각곳에 세우면서 인사를 시키고 또 평화를 향해 가고 이런 다양한 가치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끊임없이 질주를 하실 수 있으셨는지. 원동력에 대한. 그러니까 뭐 너무 특별한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꽂혔던 것은 저도 사실 독일 유학하면서 그때는 상당히 개념적인 미술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아무튼 제가 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작업 계통을 많이 했는데 오늘 두 분 작가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낯섦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상당히 철학적이고 또 많은 사유가 필요한 그런 생각들을 하기에는 제가 좀 머리가 조금 짧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단순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어느 순간 대하게 됐고요. 그리팅맨을 하는 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덜란드 작가분을 만나고 받았던 충격이에요. 그 충격이라는 게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벌어진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단순히 사람 대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생각이 다른 혹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뭐 정치적인 목표나 어떤 이념이 다르다든가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전혀 다른 어떤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인사를 통하면 그 다음에 관계로 조금 더 소통 혹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에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가 실제로 이렇게 실현화되면서 제가 여러 나라에 계속 오늘은 5개를 못 시켜드렸지만
세워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나라들의 그때그때 상황마다도 항상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작업은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야 되고 계속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깃털 같고 되게 섬세한 그런 예술품은 아닐 거예요. 예술 작품은 아닌데 그런 거하고 좀 상관없이 그렇지만 이거는 같은 어떤 형태의 작업이 어느 장소에 가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는 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각 장소마다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앞으로도 한 좀 더 세우면 20군데 정도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그때 그거를 다 그 장소를 모아놓고 본다면 이 작품이 뭐를 하려고 여기다 세웠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거창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인간을 향하는 거겠죠. 뭔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마 뚜렷하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계속 좀 하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다 기증을 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돈은 제가 직접 벌고요. 물론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은 절대 아니에요. 강원도 시골에서 어렵게 살았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버는 종족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사실 작업장도 없어요. 남의 작업장에 가서 업체 작업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기꺼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고 제가 개인전을 한 번, 두 번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나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미술의 어떤 계통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형상은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면에서는 또 의외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궁금해지는 게 더 많은데요. 일단 제가 작가님께도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여쭤보자면 어쩌다 진행을 맡게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반복이 있어야 중단을 했을 때 그게 임팩트가 있다고 하신 게 저는 좀 깊게 와닿았고 평소에 궁금했던 거에 대한 해답이 됐지만 또 궁금한 게 이우환 작가님이나 다른 작가들처럼 점을 하나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백지의 어떤 느낌을 하나 낸다든지 아니면은 점들로 이렇게 할 수 있으셨는데 정말 복잡한 형상을 반복을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애증 중 애가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림에 대한. 네, 그래서 어쨌든 페인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페인팅에 대한 애증을 다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어떨 때 가장 그 행복을 느끼시는지 작업하실 때 어떨 때 그 애가 가장 크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유하고 다른 이유는 사실은 저희 같은 미천한 작가들은 출신 성분이 별로기 때문에 설득해야 돼요. 항상 나 자신, 내 미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디테일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방법은 어떻게 제가 그냥 제 그림이 그렇고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진 이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그냥 감성적으로 감수성적으로 남들하고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그냥 어쩌다 모르게 삶의 굴레에서 미술을 선택한 어떤 죄밖에 없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 그런데 행복했었던 것은 그냥 그림 팔아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증명을 한 것이 그냥 어떤 행복이면 행복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또 일상이라 너무나 어떤 너무나 일상은 또 낯설고 데페이즈망이라는 게 어떤 베이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드가 어떤 떠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낯선 거예요, 사실. 그게 데페이즈망인데, 이제 사실은 현대에서는 일상이나 나 자신, 타인까지도 낯설죠. 어쩌면 강아지까지도 아니면
모든 게 낯서니까 어떤 너무나 많은 백페이지망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냥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듯이 너무 힘든 그림 그리기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제가 던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호 작가님 제가 에스텔 차님에게 또 질문 하나. 사실은 질문거리가 딱히 생각나는 건 아닌데. 그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에스텔 차님은 제가 이번에 처음 뵙게 됐고 사실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생활하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기회로 보게 됐고 또 작업을 뭐 자세히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짧게 전시하신 것도 봤고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정확히 에스텔 차님이 어떤 걸 표현하고 말하려고 하는지는 정확히 저도 아직은 잘 감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베이스 아까 보여주셨던 그 작품들 스토리 말고도 원래 미술 전공 외에도 또 철학 또 교육학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방면이 다방면으로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지적으로도 많은 훈련된 부분들이 아마도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뭐 깊이 들어가면 뭐 너무 이제 내용이 좀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게 된 게 이 작업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의 어떤 작업에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펼쳐져 나오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업의 방식이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탐구하는 게 그런 공부의 형식으로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근에도 철학 전공을 하셨는데 왜 철학자가 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철학가가 되려면 현대 철학가 한 명을 물어서 계속 논문을 서로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을 쌓아야 철학가가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것들이 한 논문에만 있고 한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고 또 다양한 세대와 시대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거기에서 오는 또 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게 즐거운 사람이었어서 공부를 한 거는 정말 궁금한 게 많고 이거를 내가 알아야만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부했던 다양한 것들이 다 소통, 다이얼로그, 회화에 대한 걸로 돌아와요. 제가 게임 디자인을 교육학과 아래에서 했는데 그것도 어떠한 지식과 생각을 여러 사람한테 재밌게 이제 펼쳐나가는 거를 디자인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는 지금 현 세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과 지식을 또 여러 사람한테 공유를 하는 거고 근데 가장 러하게 가장 와닿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거는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돌아오는 게 예술이고 다양한 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접목시켰을 때 그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부가 설명 또는 이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이제 가져오기엔 아주 편해졌고요. 또 아까 비슈켄스타인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제 제가 뭔가 많은 거를 알게 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사람들이랑 닿는 게 더 편해지고 더 가능해지는 거를 조금씩 느껴가지고 공부를 잘하지는 않지만 좋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네. 하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런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볼 땐 약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아마 사회적인 플라스틱 제작품 같은 경우도 아마 사회적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옷에 만들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또 전혀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펀치도 강하고 본인이 막 드러나는 감정대로 막 그림도 두 가지의 어떤 전혀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이한 사람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다른 계통의 어떤 작업들을 동시에 하고 계신데 그것이 그러니까 회화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면서 막 손 풀어가고 막 있는 대로 느낌 마음대로 표현하고 막 그런 건가요? 우리 에스텔 샤님한테는? 아니면 회화가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작가들이 있는 이유도 그 회화의 정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나를 마주하다, 그 실로 만나다, 그리고 그림이 있잖아요. 그 회화라는 한자처럼 나를 마주하고 나와 남이 마주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작가들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제 산 거에 비해서 너무 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최근에 또 아티스트는 뭐냐, 왜 아트가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요즘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왜 중요한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또 디지털 시대가 또 오면서 이제 감각적인 것도 많이 줄어들고 또 나를 마주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점점 없어지고 했을 때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나를 직면하고 또 나와 함께 내 그림을 보는 사람도 나와 본인을 직면하고 이런 그 소통의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김인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오늘 아니고 며칠 전에 그 책을 봤나? 유튜브를 봤나? 되게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하나의 그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어떤 이제 물론 이 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김인 선생님의 어떤 말하는 어떤 그 내용이나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앞에 가 있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약간 좀 논리적으로 더듬어야 될 사람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충분히 이제 공감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아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성립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 AI든 뭐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가상의 어떤 실제까지도 이제 등장을 하고, 그 가상의 실제가 등장하는 어느 한 순간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정말로 진짜 인간이 믿어왔던 자아들 혹은 인공지능이든 가상 실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자아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은 오로지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작업을 보면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미지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부처님 700 부처님의 그 그림을 자세히 제가 봤는데 사실 붓터치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결국 그거는 기계가 찍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다 그리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반복되어지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이든 뭐든 요즘 많이 나와서 쉽게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들도 굉장히 걔네들의 도둑질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선생님의 개성을 거기 안에서 충분히 붙잡을 만한 그런 요소들. 결국은 그건 작가의 손 터치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 가상의 실제가 만들어내는 자아들. 아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도 제가 볼 때는 약간 가상같이 보였거든요. 제가 볼 때. 저거 뭐지? 약간 가상의 이미지 같아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짜의 어떤 자아와 가상에 만들어내는 자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온다. 그런 것이 온다고 했을 때 만약 가정해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그럴 때도 선생님의 작업은 어떤 제한점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걸 선생님 추구해 나갈지 그런 것도 좀 약간 궁금했어요. 네. 두서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거는 어쩌면 에스텔 사 작가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영역이고요. 왜냐하면 나이도 있으시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아트라는 어떤 그런 장르를 하고 계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그냥 이제 물감만 만졌던 사람이고 저희는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물감 만지는 사람의 업이라 물론 제가 과거에는 영상 작업도 하고 이제 뭐 설치 미술도 하고 뭐 그렇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떤 영상 미술이 영상 어떤 미디어 아트라는 게 손맛이 없더라고요. 어떤 물감의 어떤 옷에 물감 묻는 맛이 없어요.
그게 없어서 이제 그것도 없었었고 어떤 그래서 제가 그만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화의 매력이라는 게 그 그림의 매력이라는 게 물감이 묻어 있는 어떤 그 느낌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텔 차의 영상을 보면은 에스텔 차 작가님의 영상을 보면 어떤 물감을 이렇게 손으로 어떤 접촉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 느낌을 되게 이해하거든요. 그게 어떤 유아기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의미의 행동이든 그것이 어떤 AI를 넘어서서 어떤 인간만이 접촉하는 자만이 느끼는 어떤 그런 관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나 어떤 이미지들이 홍수처럼 난립하고 아니면 쉽게 카피되고 복사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물감이 이제 첨을 이루면서 덕지덕지 묻어 있고 그 속에 시간이 함몰되어 있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그것을 아트라고 한 예술이라고 어쩌면 명명 지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 나는 어떤 그 질문과 함께 숲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겠지만 어떤 원숭이는 그건 것 같아요. 물감이 주는 어떤 상상. 아마 에스텔 차 작가님도 그런 제가 그냥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그 접촉 물감과의 접촉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대 차이가 있긴 있어서 저도 아마 그냥 물감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에스텔 차 작가님도 다른 식으로 이제 뭐 더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다재다능하신 분이라. 예. 아니 정말 좋은 말씀인 게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디 베를린인가 어디서 전시를 하면서 만났던 작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앤디얼이라는 사람의 그 마릴린 몰로부터 해가지고 실크 스크린 작품들 있잖아요. 그 작품들을 보면 이제 그게 마치 과거에는 다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그렸다면 어느 순간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는 것 같은 판화 같은 프린트죠 말하자면 프린트 같이 만든 그림이라 그게 굉장히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미지들이고 또 그게 말하자면 지금 오늘날의 그런 모든 그 현대화 이후에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에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이미지의 홍수라든가 반복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가장 이제 단초가 되는 작업이다라고 설명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앤디 워홀의 모든 그림들이 자세히 보시면 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치가 다 돼 있어요. 실크 스크린 위에 앤디 워홀이 살짝 터치를 넣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앤디 워홀도 그렇게까지 주기에는 뭐 물론 그 사람이 그림의 물감의 재미를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보다는 뭔가 터치가 인간의 터치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기계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의식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느낄 수 없는 건 질감이거든요. 그 접촉하는 질감을. 그러니까 아무리 촉각 같은 거예요. 예. 물감을 그러니까 이제 물감의 맛을 모르는 분들하고는 어쩌면 대화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작가가 가진 어떤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물감을 만지는 그 질감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사랑에 대한 애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하고도 어쩌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그림 그리는 사람만이 느끼는 어떤 그 질감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에스텔 차 작가님 어떤 그 영상 속에서 그 손 느낌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 저도 느끼는 그런 부분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 묻고 싶은 건 있었어요. 에스텔 차한테 왜 하필 이제 그림일까? 그거는 묻고 싶었어요. 전공은 되게 이제 다른 영역으로도 이렇게 갔었는데 사실 그림이라는 건 또 아까 이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손의 영역이거든요. 회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나름 이제 게임이나 어떤 디지털 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왜 이게 손일까? 그리고 되게 거칠어요 그림이. 어떤 이렇게 액션과 함께 어떤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어떤 그 표현주의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그건 디지털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 물감들에 흐르거나 또 묻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냥 제가 답을 내릴게요. 제가 영상을 보고 느끼는데 그 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물감에 어떤 접촉하는 그 맛을, 물감을 접촉하고 내 영상, 나의 어떤 그 어떤 내 어떤 그 영혼이라 그래, 스피릿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캔버스에 하고 전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에스테를 찾아간. 그래서 제가 질문을 사실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 이렇게 이심전심인 경우도 있으니까. 아, 네. 토크 지금 토론 너무 재밌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아티스트 토크는 그만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너무 많으시지 않나요? 저는 아는데 잠시.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 작가분들께 질문하는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바로 제가 마이크를 직접 가져다가 소리 커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에스텔 차 작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림을 보고 있으면 윤회라는 개념에 관해가지고 그 소멸과 탄생에 관해서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똑같은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죽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소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소멸과 다시 재탄생하는 완전함으로 가는 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이 더 실렸는지에 대해서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정말 궁금했던. 근데 혹시 그 빛의 길거리에서 보시고 오신 건가요? 윤회라는 개념 자체. 자체에서요? 그 그림에서는 사실 혹시 뒤로 가서 그 이미지를 그래서 그 동그랗게 한 거를 일부러 넣었는데 네, 여기 52번을 보시면 52번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처음과 시작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기는 하지만 그림을 전시했을 때, 그리고 이 그림을 내 머릿속에 넣었을 때는 시작과 끝이 없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놓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아예 숫자를 놓지 않았어요. 갤러리로 와야 돼가지고 숫자를 넣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쭤보신 게 이제 무게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 6개로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불교에서는 6개의 페인과 그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고통에 사실 그 탄생과 죽음이 같이 있거든요. 왜냐면 고독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둘 다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탄생의 순간은 조금 더 행복 측에 있고, 그러니까 소멸은 그 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무게도 고통도 더 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불교를 되게 좋아하고 많은 영감을 불교에서 얻어오지만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믿는 점 하나는 그 열반을 깨우쳐야 한다.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목적 의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이라든지 이렇게 삶의 풍요에 대한 지구를 품은 어머니, 이렇게 풍요와 색, 감각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고통이 뭐 그리 안 좋을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풍요도 느낄 수 있고 색도 느낄 수 있고 유의함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거를 잃는 순간인 그 소멸의 단계가 조금 더 무겁고 고통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모르고 다른 약속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아쉬운데 저는 처음에
주제가 낯섦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제를 잘 잡았다. 왜냐하면은 이 세 분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보면은 전혀 서로가 어울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굉장히 낯설어요. 이런 토크쇼 같은 거는, 쇼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분들로 모아서 아티스트 토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었는데, 오늘 와서 보고 아 정말로 재밌구나, 그리고 통하는 게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그리팅맨을 보시면은 제목이 그리팅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저 조각이 우리를 반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혹시 에스텔 차가 보여준 오리냐 토끼냐에서 이게 오리야 라는 말씀을 듣고 보시면서 오리구나 하신 거 아닌가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떠날 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떠날 때 그리팅맨을 보면서 떠나시면은 안녕히 가시라고 하는 거 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상식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우리가 그 조각상을 처음 봤을 때는 우리를 그리팅하는데, 우리가 떠날 때는 우리에게 정중하게 안녕히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팅을 하는 거와 굿바이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에서 나왔어요. 그게 저는 에스텔 차의 그림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윤회하는 거, 죽음인 것 같은데 탄생이고, 만난 것 같은데 헤어지고, 헤어진 것 같은데 다시 만나는, 그게 우리 김인 작가, 제가 죄송합니다. 전 정말 미술을 잘 모르면서 훌륭한 분들의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불성설인데, 그래도 김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은 끊임없이 주먹이 나와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속 나오는데 이 모든 게 결국은 허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계속 나오고 계세요.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건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은 뚫고 지나가는 하나의 의미가 있구나.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 작가님은 아실 텐데, 불가에서는 아마 이일관지라고 할 거예요. 하나로 그 모든 것을 꿰뚫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낯선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삶에서 수시로 느끼는 거를 정말로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 세 분을 참 잘 모아놨구나. 죄송합니다. 모셔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유영호 작가님께는 제가 외람되지만은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리팅맨을 보면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만나는 데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라진 남과 북에서도 마주보고 인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이게 죄송합니다. 우주하고 열반을 얘기하다가 지구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정말로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데가 저는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거기는 시간, 지구에서 최초로 0시 0분 1초가 시작되는 데죠. 거기에서는 밤과 새벽, 어제와 오늘이 만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멋진 작품은 그리니치 천문대의 좌우선, 바로 그 자리에도 서서 새로운 하루,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쌍으로 만드시는 게 또 요새 많이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라면은 바로 그리니치 천문대의 정확히 대척점에 좌우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태평양 위에. 거기에서 또 하나의 그리팅맨이 거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을 반겨줄 수 있다면은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거, 이념적인 거, 시간적인 거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작품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티스트 토크 이제 주제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잠깐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사실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명심하고 한번 취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사실 그 지금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나라 몇 나라를 소개하자면 예를 들어 뭐 직접 제가 답사도 갔다 왔습니다만 스페인의 그 타이파라는 곳이 있고요. 타이파가 조그만 그 지브롤터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항구고 건너편이 아프리카 모로코예요. 탕헤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양안에 그리팅면을 세워서 서로 또 인사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린치 천문대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태평양의 날짜가 바뀌는 자오선 그 반대편에 있는 날짜가 바뀌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여러 섬 중에 하나가 그 키리바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몇 년째 추진 중인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그 섬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바다에 이미 잠겼어요.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후변화에 의해서. 근데 아무도 그 나라에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아마 날짜 변동선이 지나가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세우려고 뭐 몇 년째 노력 중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거기 세워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말 잠긴다면 얘도 같이 잠겨가는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극지방이죠.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데인데 사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데가 하기가 실제로. 특히 유럽은 콘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유럽의 여러 도시에 지금 프랑스에 이번에 세우게 되는데 거기는 뭐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70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죽은 곳입니다. 거기가. 네, 그런 데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선뜻 그걸 잘 받아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자리들은 뭐 세계적인 이름을 가진 작가가 세운다 해도 안 해줄 거예요. 세계적이세요? 아니 저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세계적인 한국 사람은 참 세계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계적인 작가들 보는데 사실 전혀 세계적이지 않은데 이 독일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해서 시간 넘는데 그게 뭐냐면 베칸트라고 하는 베칸샤프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베링트라는 말이 있어요. 베링트라는 말은 진짜 유명한 겁니다.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베링트라고 해요. 베칸트라는 것도 유명하다는 말도 되는데 베칸트라는 거는 뭔가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계적인 작가라고 했을 때 벨트 베칸트냐 아니면 벨트 베링트냐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면서 저는 벨트 베칸트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링트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베칸트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좀 더 많이 알아가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계적인 것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세계적인 작가라는 얘기는 참 부끄러워지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인 작가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분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네. 네, 김인 작가님께 딱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 좀 여쭙고 싶은데 일단 그 이용 작가님 그 작품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한국적인 거면서 요즘 한국적인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대에 우리의 어떤 정서와 정체성을 잘 표상하는 그런 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린치 천문대로 보내야 된다라고 해 계시는 그 젠틀맨께서 제가 볼 때 주최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조율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린치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 K-팝이 융성하는 K-팝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나라에 하이브와 SM과 같이 진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쪽에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시혁 의장은 반길 것 같고 민희진 대표는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개저씨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어떤 기업들과 같이 일을 뭐 스프레드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프로젝트 정도로 계속 개인이 얼마만큼 가볼 수 있나라는 거를 해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세 분께는 저는 그 보는 사람들의 수용성, 그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사실 그러니까 그 그리팅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주의적인 문脈에서 봤을 때는 불편할 수도 있고 좀 낯설 수도 있고 좀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문화나 문명에서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걸 만드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같은 걸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말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는데 말은 그 잘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문명이나 문화에서는 일찍부터 길들여져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다른 문명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피자로가 1553년에 아투알파 잉카 제국의 추장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추종자들이 그걸 보면서 공포감을 느꼈어요. 말을 보면서. 그래서 문명이 거의 전멸됐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어떤 문명에서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감의 그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리신 거는 어떤 윤회의 어떤 매개, 개인과 우주의 매개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셨잖아요. 그 말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같은 방식으로 김인 작가님도 저도 그 옆에 계신 젠틀맨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 주먹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희망과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 리즌하고는 완전히 상충되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되게 달랐을 것 같고 그게 또 문화나 어떤 그런 나라에 따라서도 달랐을 것 같은데 그 좀 반응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우루과이 아까 말씀드리면서 좀 난리가 났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실은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여론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하는 상황에 왔는데 나중에도 영선님 메일을 보냈는데 어느 그 똑같은 신문에서 그 어떤 문화평론가, 그 우루과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화평론가신데 그분이 이제 기사를 쓰셨다. 그 기사의 전문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본인은 우루과이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그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근데 지금 그리팅맨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조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그분이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높은 문화적인 수준을 향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낯선 것에 대해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것에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의 태도를 보면 내가 얼마나 문화적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어서 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평론의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이유가 굉장히 여론이 모여서 되고 다들 좋아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한국인이 한국인스러운 자세로 세계인에게 하는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 인사가 가장 대표적인 악수하는 거 내지는 이제 허깅하는 거죠. 껴안고 키스해주고 하는 거. 이렇게 떨어져서 인사하는 거는 아마 동북아시아 여기 일단 특히 한국에서 많이 하는 인사 방법이긴 한데 그게 있죠. 악수를 하는 것의 유래가 원래는 내 손에 무기를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인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정수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다. 그건 뭐냐면 나를 그만큼 당신에게 내려놓는다. 또 당신을 그만큼 리스펙한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의 어떤 자세나 인사법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나라마다 약간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엔 굉장히 낯설어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들 너무너무 이제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개저씨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도 상당히 어느 나라치고 지금까지 세워진 나라에서 그리팅맨을 흉물스럽다든가 싫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유영호 선생님과의 어떤 노리전과의 어떤 그 유영호 선생님과의 작품과에 대해서 제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유영호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어떤 세상의 어떤 옷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낸 거거든요.
그게 어떤 뭐 불과해서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접신을 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제 뭐 접신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나를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데 거기서 뭐 어떤 고요를 찾고 평온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무목적성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뭐 엉무소주 이생기신 같은 아니면 처방지신 같은 대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들이 있을 때 어떤 내가 옷을 벗게 되거든요. 선생님 어떤 작품, 유형호 선생님의 작품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느낄 때 어떤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그 타인을 타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될 때 아주 품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사랑하고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일반적인 사회적인 언어하고는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어떤 그 영적이거나 종교의 영역에서는 뭐 말할 수 있지만 아니면 예술의 영역에서는 저하고 이제 어떤 노리전의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선생님이 옷을 벗은 그 남자의 의미랑도 맞아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제가 에스테르 차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에스테르 작가님 직접.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너무 재밌는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읽다 만 책이 있는데 말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두꺼운 책이고 앞에 너무 아름다운 말이 있어서 사실 내용을 보지 않고 구매를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인간의 전쟁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하면서 막 넘겨가지고 다음 챕터를 보고 다음 챕터를 봤는데 그 말의 역사라 그랬는데 바퀴와 건파우더와 그 활을 넘어서서 이게 어떻게 남을 정복했는데 유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비블리오그래피 맨 뒤로 이제 갔어요. 어느 논문들, 어느 책들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퍼왔을까 했는데 다 전쟁 책들이더라고요. 서구권 전쟁, 뭐 동양의 전쟁. 그래서 도대체 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왜냐하면 그런 의미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말에 대한 얘기지 말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까 저도 뭐 음과 양의 조화인 유일한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말에 대한 모티프는 제가 어렸을 때 그 호주 시골에서 컸는데 거기서 이제 승마를 배우면서 기승하기 전에 그 꼭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말과 교감의 시간을 한 달가량 갖게 하는데 말이 그만큼 그 상대방을 잘 읽고 4m에서 사람의 심장박동수를 이제 느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스캔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비언어적 소통이 너무 중요한 동물이어서 내가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말을 대할 때 무시를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촉도 예민하고 또 서로와의 그런 소통도 너무나도 뛰어나고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서 미국에서는 에콰인 테라피라고 말을 통해서 이제 PTS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들도 많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게임도 개발 중입니다. 미국이랑.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런 그 그림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두 마리의 말은 내 안에 셀프와 섀도우 셀프, 그러니까 그 의식적인 나와 무의식의 나 그런 합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두 영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화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서 그거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동물인 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 잘해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렸을 때 승마를 통해서 말을 만났다. 그게 오늘날의 말의 모티브를 그리는 것 중에 가장 굉장히 합당하고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승마를 하기 전에 그냥 제가 있었던 곳이 아주 시골이어가지고 풀만 보이면은 양인지 말인지 맞추기 게임을 해서 말이면은 항상 하루 종일 같이 보내고 근데 또 제가 너무 에너지가 말과 맞지 않을 때는 도망가거나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 또한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축이라고 두고 뭐 함께 공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육하는 동물로서 대하는 거를 많이 봐왔지만 그거를 거역하는 모습에서 사실은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텔 차의 어떤 그림들을 그냥 약간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뭐 미술하는 사람 아니면 작가라고 해서 그렇게 그릴 게 있는 건 널브러진 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도 찾아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찾아야 돼요 저희들도. 근데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릴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저 있는 게 날. 저는 그저 그릴 게 주먹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평생을 그림을 그리겠다고 어쨌든 그 길을 왔는데 이렇게 제가 그리고 있는 게 주먹이더라고요. 아니면 부채거나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개념만 무성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림이라는 게 뭐 어떤 창작의 어떤 그런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작가로서는 그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 네네. 사실 저는 그 김인 작가님 아까 말씀을 듣고 조금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한 반복 자동차는 자동차를 그린 게 아니라 자동차에 의지하는 어떤 소외된 인간을 강박에 또 가까울 정도로 그렸던 부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주먹이라든지 아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압적으로 반복을 강요한 어떤 그런 평등의 공간에서 또 어떤 소외된 공간을 찾는 선생님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선생님은 죽도록 고통스럽다고 했지만 조금 더 질리도록 반복했으면 저 알갱이도 더 작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싶지 않다. 뭐 붓을 놓고 싶다 할 때 정말 그럴 건지 저는 그게 제일 사실은 이제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저기 전수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이제 원자의 단계처럼 물론 원자는 아니지만 어떤 작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에스텔 차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언어성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시성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게 작게 그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너무 많거나 그래서 비언어성으로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말이 안 나오는 단계, 언어가 이게 뭐야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힘든 단계죠. 사실은 힘들고 뭐 비트겐슈타인이었으면 가능할 법한 왜냐하면 어쨌거나 부자였었고 뭐 어떤 그런 식은 있겠죠. 뭐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까지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저는 생계형 작가라 사실은 되게 이제 저도 그걸 하고 싶지만 일정 부분은 숨기고 있고 뭐 제가 좀 다양해요 사실은. 제 인스타에서 제 작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가 좀 생각이 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이에요. 작업 방향도 되게 다양하고 한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작가여야 된다면 꼭 그래야 된다고도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3일 3색 아티스트 토크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3명의 작가분들이 다 개성이 각자 강하신데 예술 얘기로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유영우, 김인, 에스텔차 작가님의 3인 아티스트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